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34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부터는 앞에 배운 내용을 다져줄 실전 사례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경매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위장임차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인데요. 채무자 소유자가 김씨로 되어 있고요. 2007년에 3억 감정되고 2억 4,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집 임차인 김씨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입일은 외영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현장 조사 때만 전입일에 대한 기록만 있고 법원에 권리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2005년 2월에 건저당이 있고 그 아래쪽에 건저당 감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 김씨가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죠. 이 김씨가 임차인이냐. 만약 임차인이면 외형상 대항력 있는 날짜니까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유치권에 대한 권리 신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이 물건을 입찰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가짜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이렇게 두 번 대출이 나갔는데 그 이전에 김씨가 있었다는 것. 정상적이지 않죠. 채무자와 점유하고 있는 김씨가 같은 성이죠. 그리고 유치권. 임차인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공사비용 1,500을 주장한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현장조서 보고서는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구독션에서 실제 직원이 나가서 유치권에 관계된 내용을 조사했는데 잠깐 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은 지금 볼 수가 없네요.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상에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보시면 소유권을 취득한 2003년 이때 김 씨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건저당을 설정했을 때도 역시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에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김 씨가 48년생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략 나이가 60 정도이죠. 60 정도 됩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 씨가 채무자와 가족일 관계가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가서 만나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냐고요? 머뭇거리다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면 모든 게 해결되죠. 임차인이 되기도 그렇죠. 임차인으로 부자 간의 임대차를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분여가 아니죠. 그리고 유치권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유익비로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이 분여간이죠. 분여간이라면
임대차나 유치권 모두 주장하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김 씨가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주소, 그리고 나이가 60대라는 것, 실제 만났을 때 이 김 씨가 신혼으로 보였는데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하는 그 내용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아버지시냐? 이거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시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것을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추정하는 바를 본인에게 직접 대놓고 물어보시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금호동에 빌라가 나왔습니다. 시흥시나 안산 쪽 빌라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7년 2월에 7,300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6,1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단독이었네요. 저도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어서 입찰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김 씨가 전입해 있는데 그 날짜가 건저당보다 앞서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법원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이 씨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 취득한 같은 날 은행에 대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자, 아래쪽을 보면 이 씨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또 두 사람의 이 씨가 있습니다. 자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김 씨는 누굴까요? 가족일 가능성이 큰데 일단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등기부의 내용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상속받기 전의 소유자 이 씨가 60년생의 남자입니다. 남자. 60년생의 남자죠. 대략 40대 후반의 남자고 이 빌라에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해서 상속을 했는데, 자, 이 상속받은 두 이 씨는 물론 자녀들이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이 상속받은 내용도 직접 상속받은 게 아니고 대위를 했네요.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대위를 해서 상속 등기를 시켰습니다. 아래쪽에 건저당 할 때의 주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건저당이 있었는데 이 씨가 그때 모두 이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빌라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망할 때까지. 그렇다면 이 김 씨는 누굴까? 제가 볼 때는 부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권리신고, 진정한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데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다. 남편이신가요? 사망하셨죠? 남편이신가요? 이렇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 대답하는 김 씨가 낙찰 받을 테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임차인은 아닌 거죠. 외형상으로 이렇게 임차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주소가 계속
이 빌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임차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이나 여기 신협에 물어봐도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겠지만 보통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임차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지 않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안산시 성포동에 예술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2007년에 1억 3,500에 감정되었고 이것이 신건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16명이 와서 아주 높은 가격 1억 7,600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항력이 없다는 게 쉽게 밝혀진 거죠. 물론 그것은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등기부상의 최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은행 그리고 또 개인에게도 대출을 받았네요. 건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설 씨는 1,400이고 그 금액이 소액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씨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날짜가 전입한 날짜가 외형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이러한 내용도 쉽게 밝혀집니다. 역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등기부를 보시죠. 일단 소유자 채무자인 최 씨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 아래쪽에 건저당을 설정한 내용. 여기도 역시 최 씨가 이 아파트에 2004년도에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볼까요? 두 번째 건저당에도 역시 이 아파트에 소유자 채무자 최 씨가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좁은 방 3개짜리 좁은 아파트에 임차인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방 2개를 집주인이 쓰고 있다면 이 씨는 남편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 사건은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소유자 최 씨가 전체적으로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소액 1,400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소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정도는 이제는 추정이 가능하시겠죠.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이 씨나 최 씨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는 답변을 잘 안 해주겠으나 개인 박 씨는 1억 3천이라는 돈은 큰 돈이죠. 자, 이걸 위장임차인이 만약에 이 씨가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이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이 박 씨가 그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박 씨는 적극적으로 점유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60평방미터의 작은 아파트죠. 소유자 채무자가 손씨로 되어 있고요. 2007년에 1억 4천 감정, 낙찰은 1억 3,400 정도입니다. 그 당시 시세는 1억 4, 5천으로 봤는데 이 아파트의 위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신갈저수지 때문이죠. 이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여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저수지가 보인다면
가치가 오를 걸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갈저수지를 아주 좋은 저수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작년 2007년, 2006년에 용인시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거 환경이 아주 좋아진다면 이 청구 아파트도 가격이 영향을 받을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봤을 때 이 아파트의 위치에서는 저수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영향을 받는다면 다소 오를 수 있겠으나 저수지의 조망권은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점유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최 씨는 전입이 아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손 씨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최 씨는 실제 전입은 않았으나 입주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죠. 근데 전입을 하지 않은 것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구태여 보호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손 씨는 과연 누구일까? 당연히 이 채무자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채무자 손 씨 2007년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있던 손 씨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자 손 씨가 소유자 채무자죠. 이 손 씨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은 2007년이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훨씬 10여 년 전입니다. 95년에 분양을 받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룬 것뿐이지 사실상 분양받은 것은 아주 오래전이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도 그 집을 실제 점유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62년생이니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손 씨가 딸로 보기는 어렵죠. 제가 직접 방문은 했지만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일 거라는 것은 추정이 되고 또 그 손 씨가 적극적으로 임차인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또 현재 점유하고 있는 500만 원짜리의 임차인이 자, 이 임차인 최 씨가 전대차가 아닌 실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여기 손 씨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광주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소유자 채무자 김 씨고요. 2007년에 9천만 원에 경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된 사건 같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두 사람의 전입자가 있는데 모두 외형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금액은 소액에 해당할 만한 금액만 신고를 했네요. 등기부를 보면 98년도에 새마을금고 대출 그리고 2005년도에 개인에게 건저당 설정한 기록이 있는데 등기부를 보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채무자로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이 씨가 광주 새마을금고에 건저당 설정할 당시에 채무자로 나타납니다. 금액은 3,900이네요.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는 보통은 집주인과 특수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실제 이 빌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역시 쉽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거죠. 친인척 관계입니다. 성이 다 다릅니다만 모두 다 가족 관계입니다. 쉽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쉽게 대답을 들었다는 것은 취하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알고 보니까 결과론적이었는데요. 만약에 취하를 시키기 어렵고 대항력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다면 가족관계인 것을 일단 부인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쉽게 가족관계인 것을 대답을 해줬고 그 이후에 이 물건은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인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5평방미터고요. 소유자 채무자가 김 씨고 채권자는 박 씨입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감정가 1억 3천인데 많은 낙찰이 있었습니다. 9,300 낙찰 미납, 8,600 낙찰하고 미납.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에 6,700만 원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저 역시 내용이 좀 이상해서 답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요. 99년도에 전입하고 확정일은 없습니다. 그 보증금을 7천을 주장하는데 외형상 대항력이 있네요.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자가 93년에 소유권 취득하고 2000년도에 가압류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박 씨고요.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1년 전에 이 씨가 들어왔고 그 보증금 7천만 원이 확정일이 없기 때문에 인수가 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 당연히 이 가압류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 텐데 혹 낙찰돼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에게 가지 않느냐? 임차인은 확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배당을 못 받죠. 소액에 해당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인천이니까 1,600만 원 배당이 될 수 있지만 7천만 원은 소액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배당은 전혀 없습니다. 확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에 7천만 원을 전액 인수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전액 인수를 고려하고 자 7천만 원이니까요. 6,700을 보태도 시세가 1억 3천을 조금 더 상회하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씨가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그것은 이 박 씨로부터 들은 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김 씨와 경매를 신청한 박 씨는 부부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압류하고 청구한 1억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 내지는 양육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박 씨의 경매를 신청한 서류를 보니까 이혼에 따른 내용이었고 결국 박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전 부인이면 임대차에 대한 내용도
알지 않을까 하고 제가 통화한 거였는데 이 박 씨가 이혼한 것이 2000년 이전이니까 거의 이 씨가 들어온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 씨가 들어와 있었다면 박 씨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혼하는 시점에 그쯤에 임차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 씨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확신이 없어서 입찰을 못했던 사건이죠. 물론 본인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본인을 만나러 2번이나 갔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제가 입찰을 못했던 사건인데 인천 쪽은 아파트든 빌라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을 인수하고 6,700에 낙찰 받았으니까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시세가 1억 3천을 조금 상회하니까 7천 전액을 인수를 한다 해도 손해는 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 7천이 가짜의 여지가 있다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낙찰 받은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많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가짜 임차인인 증거를 잡으려 했습니다만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놓쳤던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잘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인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 손해가 아니었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은평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작동이 좀 늦었습니다만 빌라가 경매로 나왔고요. 2006년에 1억 2천에 감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취하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요? 자, 여기 보면 이 씨가 2003년에 전입한 걸로 되어 있고 등기부를 보면 2003년 4월 달에 김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2003년 4월 7일 건저당 이 날짜가 말소 기준이 되는데 그보다 5일 정도 먼저 들어온 이 씨가 대항력을 주장하네요. 그런데 아예 법원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씨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소송에 의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부존재 소송에서 이 씨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한 기록이 나오면 이 기록 그대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 처음부터 아니었거나 가족이었거나 혹 무상 임차인 각서를 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판결까지 받았다면 여러분이 낙찰받고 이 씨를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으나 판결까지 받은 상태니까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않고 낙찰을 받으셔도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취하됐네요. 다음 사건을 볼까요? 종로구 행촌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7년에 1억 2천에 감정이 되었고 이것이 7,7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외형상 임 씨가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97년 11월에 대출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 씨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 이후에 많은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임 씨, 확정일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않고 금액도 없는 이 임 씨가
가짜가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죠.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임 씨는 진정한 임차인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인데 불과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 집에 살지는 않고 짐은 그대로 둔 상태였는데, 자, 사망했다면 이것이 계속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봐야죠. 근데 사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동네 분들을 만나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녀들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의 꼭대기층에 집주인이 있었는데 집주인 역시 진정한 임차인이 맞다라는 진술을 하네요. 금액이 제가 알은 그 당시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낙찰자는 3천을 인수를 보고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대략 1억 천 정도의 낙찰받은 셈이 되는데 감정가에 비하면 다소 저렴하지만 저는 가짜의 임차인일 가능성으로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쪽에 특별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외형상으로는 장래에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호재는 없었고요. 이쪽 성곽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그래서 당장은 어떤 개발 호재가 없는,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가짜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진짜인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셔야겠습니다.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의 많은 기록, 이러한 기록만으로 봐서 위장의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조사했을 때 대부분 거의 제가 봐서는 7, 80% 정도가 실제 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진정한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 위장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겠죠. 현장 조사할 때 임차인이, 위장으로 드러나는 임차인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큽니다.